우리는 뭐가 급한지 몇백제, 몇천제를 끌어와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숙달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건 기계적인 숙달이거든요. 애들이 한참 이렇게 잘 풀어놨어. 근데 제가 애들 지도할 때 보면 질문을 저한테 해요. 영어 네네. 책을 갖고 와서. 네, 제 교재도 아니었는데 일단 봐줬어. 그래도 네네. 제자니까. 근데 너무 잘 풀었더라고요. 숙제를. 근데 제가 거꾸로 딱 질문하니까 답을 못하는 게 근데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시험 볼 거니까 학원에서 ROM 막 쓰고 방, ROM 방.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 첨삭이 되는 거예요. 원어민이 꼭 옆에 있어야 기본 첨삭이 아니다.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게 된 친구는 천하무적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를 돌면서 본인이 하던 어떤 덕질을 영어로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잡도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생을 위한 영어를 지금도 습득을 하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엉덩이 힘. 앉아서 애가 막 50분 동안 애가 나오지 않아요 여보. 너무 기특하면서 짠해. 뭐 이런 감정 있죠. 이거는 단어 공부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만약 50분을 공부한다고 하면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홍콩 흡자! 영광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혼공쌤의 초등만화 영단어의 저자이신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혼공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 생활을 오래 했었고, 그리고 이제 EBS 지금 17년째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 교재도 많이 쓰고 있는 인간계의 저는 고인물인 홍공쌤 허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BS에서도 영어 강사를 오래 하셨고요. 네. 최근에는 아이들 데리고 또 학부모님들 만나시면서 또 이제 정말 많은 케이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부모님은 영어 할못이야. 아이는 너무 영어를 잘하는 경우를 첫 번째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런 경우 어떤 경우였는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모님이 영어를 이제 잘 하지 못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가지고 친구들 중에서 유독 이 친구는 어떻게 공부를 했지 너무 궁금한 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서 잘한 느낌인 거예요. 너무 잘하길래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도 웬만큼 잘해도 크게 놀라는 일이 없는데 대치동 가도 사실 그렇게 놀라진 않거든요. 몇 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좀 캐봤거든요. 캐봤는데 엄마 아빠가 영어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죠. 그럼 너 어떻게 공부를 했니? 했더니 자기는 해리포터를 일단 많이 읽었다. 근데 그게 또 시작이 아닌 거예요. 해리포터는 어떤 중간 결과값인 거지. 그럼 너 그 전에 어떻게 했니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랑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할 때 늘 엄마 아빠가 팝송을 틀어줬다고 합니다. 얘 어린 시절에는 팝송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얘가 현지 캐나다 애들보다 영어로 된 팝송을 더 많이 알아요. 가사를 더 많이 외워요. 훨씬 빠른 속도로 말할 수 있고 훨씬 더 잘 외우는 거 보고 따져 들어가 보니까 얘는 리스닝을 어마어마하게 어릴 때 많이 뚫어줬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래서 그 친구가 이랬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늘 같이 따라 불러주고 애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기억했다가 계속 들려주고 그랬다. 특히 엄마 아빠가 따라 부를 때는 엄마 아빠 발음이 좋진 않지만 결론은 엄청난 리스닝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리딩으로 넘어간 친구가 고학년쯤 되니까 아웃풋이 빡빡 터지는 계기가 있더라. 그 친구 심지어 살아요. 끝난 거예요. 학군지도 아니고 아니 완전 비학군지. 근본적으로 얘는 읽기가 넘사벽이에요. 와 하여튼 팝송이 제가 제일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팝송을 들었으면 그게 루틴이 있으니까 새로운 걸 들어도 금방 따라하니까 와 얘는 그러니까 단어 바이 단어가 아니라 문장 바이 문장으로 딱 생성을 하는구나.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길 수 없다. 얘는 이길 수 없다. 현지 위화감이 1도 없고 굉장히 당차요. 심지어 발표도 잘해. 우리 모두 용기를 받아야 되는 지점이다. 사실 이제 두렵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이 발굴이 되고 이게 복붙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용기를 줘야겠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가졌죠.
방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영어업이라든지 리딩이라든지 뭐 하나만큼은 끝내주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기에는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효과가 없는 영어 학습법을 예시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 영어 학습에 네네. 병폐 같은 게 좀 있는데 효과가 1도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오히려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마음속에 나 영어 공부 잘 안 할 거야. 네. 혹은 영어 공부 진짜 힘든 거네. 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 암기식 단어 공부. 방학 때 대부분 시킬걸요? 하루에 100개 외우고 어머님 3, 40개만 기억해도 한 달이면 남는 장사다. 양적 접근을 하지만 이게 휘발성 메모리 안에 8,900개가 들어갔다 나온 것은 나중에 문장 생성할 때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학창 시절에 3, 4천 개 그렇게 연상시키면서 외웠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300개도 회화할 때 안 나오는 것은 그쵸? 바로 그 단기 기억 속으로만 공부하고 스펠링 매칭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그것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고 그것을 대체할 것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는 게 지금 한국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그냥 단어를 빽빽이 쓰듯이 house, H-O-U-S-E 집, 물론 어느 정도 필사식의 연습이 필요하기는 해요. 소근육 발달이라든지 고학년에 가면 스펠링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한참 아이들이 뜻이랑 이런 매치시키고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때는 그게 아니라 이 단어가 활용된 문장을 많이 짧게 자주자주 보면서 이 단어가 이런 문장에서 쓰이네라는 문맥 경험이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학습이라는 미명하에 경험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굉장히 없어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다. 두 번째가 문제풀이예요. 문제풀이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좀 봤으면 그거를 거꾸로 백테스트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해보면서 내가 구멍이 여기 있네? 없네? 이게 인지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급한지 몇백제, 몇천제를 끌어와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숙달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건 기계적인 숙달이거든요. 애들이 한참 이렇게 잘 풀어놨어. 근데 제가 애들 지도할 때 보면 질문을 저한테 해요. 영어 책을 갖고 와서. 네, 제 교재도 아니었는데 일단 봐줬어. 그래도 네네. 제자니까. 근데 너무 잘 풀었더라고요. 숙제를. 근데 제가 거꾸로 딱 질문하니까 답을 못하는 게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뭐 소유격 몇 인칭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 모를 리가 없는데 얘는 A에서 B로 가는 거면 연습한 거예요. B에서 A가 안 돼.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B에서 A가 안 되면 이런 문제집을 또 사야 되겠네? 영어 공부는 나만의 필요한 것들 쟁여놓는 이 다이소가 아니에요. 개념을 잘 쌓았는지 애가 스스로 인식하고 내가 여기서 좀 이게 부족하네? 라는 걸 인식해서 개념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의미 없이 푸는 4-5문제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제발 방학 때 많은 문제를 무조건 다 풀어서 이번 방학 뿌듯하다라는 양적 접근보다는 그걸 반일 줄이서라도 뭐 개념을 보고 백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백테스트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똑같이 하라는 백테스트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거예요. 가령 제가 최근에도 아이가 질문하길래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백테스트를 봐야 된다는데 투부정사의 용법이었어요. 중요하죠. 네. 중학교 때 달달 외웠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네.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개념이 전개되는지 의미가 있고 종류가 있고 예시가 있으면 그 예시를 더 풀어준다. 이 생각의 흐름을 펼쳐주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애가 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거를 해체해주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물론 하다 보면 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애들이 있지만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애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투부정사는 어떤 형태인 거야? 그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 오케이. 먼저 형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 형태 다음에 종류. 그럼 종류하면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그치? 그럼 종류별로 너가 한번 예문을 해볼까? 의미라든지 형태라든지 예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테크트리를 짜고 나가는 것을 아이한테 개념 학습을 시킬 때 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강사가 그냥 설명해주고 자 오늘 투부정사 공부하자. 애들 입장에서는 뇌가 이미 굉장히 길들여져 있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체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제를 풀어도 틀리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왜? 본인이 생각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백테스트도
조심해서 개념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해주면 몇천 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효율적이죠. 그 단어, 문법, 문제풀이로 이제 세이브된 시간에 아이가 좋아하는 원서를 읽고 좋아하는 영상을 시청시켜서 리스크는 줄이고 개념을 훨씬 더 확장을 시키는 게 방학 때 해야 될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귀납적으로 단어를 익히는 방법이에요. 영상에 고속 리딩, 고속 리스닝을 하면서 그 안에 많은 단어들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노출되면서 많은 단어들을 접하는 방법이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부모님들의 신뢰를 받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들었을 때 안 들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중간중간에 때 심지어 얘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 야, 안 된다. 효과 없다. 그쵸. A 입장에서도 전체적 문맥을 따라서 그 캐릭터라든지 스토리 따라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고 추측을 해가면서 애매모호함을 줄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확성 테스트에 길들여져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납적인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트랙으로는 그런 식의 원서라든지 듣기 같은 걸 해서 일단은 바다에 빠뜨리는 전략. 자주 빨리 많은 것들이 계속 그 스토리 문맥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만 해서는 당장 우리 동네 학원 단어 시험이라든지 학교 수행평가라든지 지필고사에서는 취약해요.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학습인 거예요. 그때는 연역식 학습이 필요하다. 가령 초등학교 고학년 된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단어장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럼 애들이 또 시험하듯이 막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만약 중학교 단어장이라든지 그 수준 되는 단어장을 공부한다고 하면 반드시 표제어 단어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지만 예문이 기본인 거예요. 거기 보면 예문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표제에 있는 단어들이 볼드체로 되어 있습니다. 굵게. 그 말인즉슨 요 단어가 지금 주인공인데 다른 엑스트라 단어들이랑 같이 묻어서 예문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면 가령 룸이다. ROOM 오늘 저녁에 시험 볼 거니까 ROOM 막 쓰고 방 ROOM 방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예문을 보고 이 예문을 나중에 가리고 한글 문장을 보고 이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단어 시험인 거예요. 단어 시험의 시작은 이 단어가 섞여 있는 아주 쉬운 예문을 아웃풋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스펠링이 틀리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겠죠? 그렇죠. 지엽적으로. 그거를 다시 넘겨서 보면서 본인이 수정을 하면서 아 내가 이걸 모르네 라고 하는 것이 첨삭이 되는 거예요. 원어민이 꼭 옆에 있어야 기본 첨삭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스펠링 오류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ROM 방 그때는 정확도를 극도로 올려가지고 복습을 하는 식으로 하면 단어 공부가 굉장히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식 있고 아까 말했던 귀납식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게 된 친구는 천하무적입니다. 반드시 명심을 해서 우리 아이가 창의력과 정확성을 같이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5학년인데 거의 처음 해본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단어장 프로젝트를 처음 해봤는데 딱 5학년, 6학년쯤 되면 이제 사춘기도 시작이 되고 부모님은 부모님들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막 시키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문장 같은 써가지고 하면 제가 검사를 해주거든요. 봤는데 제가 볼 땐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면담을 하고 3자 대면을 했는데 알겠더라고요. 애가 열심히 하는데 어머님은 스펠링 강박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 스펠링 강박증만 좀 내려놓으면 과제 잘할 수 있니 했더니 자기는 너무 잘할 수 있대. 라고 해서 셋 다 이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애가 열심히 하네요. 일시적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자 하고는 그 주말에 문장 테스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주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주 결과가 나오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완전 달라졌다. 문장 쓰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셀프 이제 빨간색으로 첨삭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절반 정도 확 줄었어요. 그리고 스펠링으로 강박을 안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많이 연습해.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빨간 게 줄어들고 혼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아주 순항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돌릴 때는 스펠링까지 들어가면 포기 안 하죠. 왜? 문장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아니까 좀 아는 거 안에서 좁혀서 정확도를 올리는 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서 막 스펠링 하나하나 다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법도 되고 독해되고 하면서 아주 올라가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자꾸 단어 까먹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까먹는 거에 대해서
이 부모님들이 큰 강박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이 주변 환경은 다 한국말을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횟수가 많다면 당연히 그 일상이라는 파도에 부딪혀서 영단어, 내가 쓰지 않는 언어의 단어 조각들은 당연히 이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일상으로 돌아가려만 하면 다시 깨워주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깨워주는 식으로 인터벌을 두고 노출을 계속 시키는 것이 사실은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엉덩이 힘. 앉아서 애가 막 50분 동안 애가 나오지 않아요, 여보. 너무 기특하면서 짠해. 뭐 이런 감정 있죠. 이거는 단어 공부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만약 50분을 공부한다고 하면 지그시 앉아서 50분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단어 암기 기준을 봤을 때는 차라리 5분을 10번 쪼개서 5분 쭉 보고 한번 의미라든지 문맥 한번 쓱 보고 단어 10개든 15개든 특히 방학 시즌에는 시간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50분이라든지 1시간 지나서 다시 그 단어 뭉치가 있는 리스트로 돌아오고 예문을 보면서 보면 그 안에 안 외워지는 게 있겠죠. 그냥 까먹을 수 있네. 내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그럼 그 까먹은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또 다른 걸 하다가 다시 한 4, 50분 지나면 돌아와서 또 체크하면서 보면 아까 체크를 한 번 했던 건데 이제는 기억이 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2번, 3번, 4번 하루 저물 때까지도 내 생활과 내 경험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단어들은 나랑 인연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날 괴롭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짧게 자주 하면서 이렇게 늘려나가 보면 저녁쯤 됐을 때 끝판대장들이 남아있겠죠. 그런 것들만 써보고 문장 옮겨보면서 복습을 하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어제 10개를 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어느 정도 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또 안 된 것들을 우리는 이삭줍기라고 하죠. 그 이삭줍기를 또 하면서 오늘 배울 새로운 뉴 단어 10개랑 합쳐서 누적하고 수요일 날에는 또 월, 화, 거 안 됐던 걸 확인하면서 이렇게 짧게 자주 만나면서 숙지를 시키는 거예요. 학창시절 때 기억나시죠? 신학기 때 3월 1일 날 반에 애들이 30명, 40명 있잖아요. 첫날에 그 애들 이름 다 외워지나요? 절대 안 하시죠. 그렇죠. 학기 말에는 어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 당연하다는 건 왜 그게 외워졌을까요? 맨날 보니까. 그렇죠. 부르고. 중간에 좀 이름이 진짜 안 외워지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상하게 매치가 안 돼. 근데도 자주 보고 그 친구가 발표할 때 보고 이와 같이 짧게 자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주면 정확성은 올라가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집에도 학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스토리텔링을 집에서 좀 많이 저는 해준 편인데 근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많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만화가 지망생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만화로 내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만화로 영문법을 냈었고 이거 단어에 접목을 시켜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캐나다도 왔다 갔다 하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제 해외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저희 집 아이들을 캐릭터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해외라는 어떤 문화, 정서를 담고 그 맥락 안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거를 녹여놓은 게 이번에 나온 이제 초등만화 영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게 만화고 요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배경이 밴쿠버 공항이잖아요. 실제 애들 이렇게 데리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확실히 거기서 외국인들이 이제 하이하고 이런 거 들은 것들은 애들이 내가 배웠던 게 나오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morning이라든지 afternoon이라든지 evening이라든지 한 주제에 대한 것을 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돼 있거든요. 초성 퀴즈 같은 거 초등학생들 못 참죠. 초성 퀴즈 너무 풀고 싶어 하거든요. 오히려 이거 풀지 말고 그냥 다음 거 만화 봐. 너 좋아하는 것만 해 하면 애들이 승부욕이 생겨. 지금은 쉬운 거로 낚았죠. 하지만 뒤에 가면 문장으로 그래서 my friend is 뭐 이런 식으로 내 친구는 어떻다. 사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홍콩쌤이 애들이랑 함께 캐나다 식구들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소개를 받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grandmother, grandfather, brother, sister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재밌는 게 사실은 만난 사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실사 인물들이에요? 실제 제가 어학연수를 이제 23살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쪽방에 살았었는데 그 옆에 홈스테이 형님이 실제로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커가지고 저희 집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다 가족끼리 인사를 시켰던 장면이에요. 그걸 이제 그대로 옮겨 놓으니까 네, 제가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하고 카테고리가 있는 단어들을 통으로 같이 학습하게 되면 정말 이게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부모들이 했던 이것, 어떤 거를 꼽아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런 가정의 부모님은 아이가 영어를 위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위한 영어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게 제 결론 같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제자, 영어를 진짜 탁월하게 잘하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영어는 잘하지 못하지만 늘 영어 노래를 듣게 했고 늘 아이 손에 원서가 낄 수 있는 어떤 환경 그리고 격려를 계속 해줘가지고 사실은 제가 엊그제도 만나고 왔는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입시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 같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두꺼운 원서를 들고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면서 한 번도 원서를 안 들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단어 뭐예요? 라고 농담으로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제가 알지? 그러면 알아요 하고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맥락 속에 그냥 원서를 쭉쭉 읽어 나가면서 그거를 해치워 나가는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를 돌면서 본인이 하던 어떤 덕질을 영어로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잡도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인생을 위한 영어를 지금도 습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바라봐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마지막 결국은 그거예요.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불안하지 않게 바라봐 주는 거는 결국은 저는 인정해 주는 걸 봐요. 인정. 애가 그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올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불안한 거는 그 아이의 온전한 그 아이가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모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혼공쌤의 채널과 가든 패밀리를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